오늘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요.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책의 저자이신 남석관 저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워낙 슈퍼개미이시기도 하고 정말 실전 투자의 강자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하신 어떤 기본적인 맥락 위에서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고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우리 대표님의 노하우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흔쾌히 응해 주셔서 오늘 이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어떤 그 내용들을 배우게 될지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 지난주에 이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다시 잘 상승하고 있죠. 상황을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난달이 되는 거죠. 1월 마지막 주에 월요일 날에 그러니까는 종가 기준으로 해서 3,200포인트를 딱 찍고 최고가죠. 최고가. 네. 우리나라 코스피 사상 최고가 종가를 찍고 그 다음 날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뭐 하락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4거래일 동안에 200포인트 넘게 떨어져서 결국에 금요일 날은 3,000포인트가 이게 무너졌죠. 네. 그래서 본격적인 하락이 아닌가 해서 우려를 했는데 또 지난주 토요일 날에 끝난 미국장이 폭락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편히 못 지내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월요일 날에 장 초반에는 뭐 마이너스 20포인트까지 빠진 적이 있는데 결국에 회복이 되고 큰 폭으로 비교적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 상승한 원인 중에 하나가 기관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은 그날 한 1,300억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그 정도 매수니까는 크게 많이 매수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기관이 그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또 규모도 6천억 이상 매수했거든요. 기관만. 금투 뭐 합치면 상당히 더 크고 사이즈가. 그거는 3,000포인트 밑에서는 기관 입장에서는 싸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제 어제도 또 이제 매수세가 이어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는 많이 팔았어요. 네. 기관에서 많이 팔고 개인도 이제 정고점 근처에 오니까는 물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겁나고 그러니까는 일정하게 좀 매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도 매수세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죠. 한 1,600억 정도 순매수가 오늘 있었는데 의외로 외국인이 매수세가 상당히 좀 컸어요. 규모가 4천억 이상 순매수를 하다 보니까 지수가 견조하게 상승을 해서 4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 거로 끝난 거를 제가 보고서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하방 경직성은 있는 것 그렇죠. 같고요. 딱 기관에서도 고정 3,000포인트 내려가면 3,000포인트.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 오르면 단타로 그냥 파는 그렇죠. 느낌.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의 특징은 기관 외국인이 단타예요. 단타. 과거에는 뭐 중장기 투자 뭐 이랬는데 돈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뭐 하루에 뭐 수천억 원씩 팔고 또 조금 낮으면 사고 조금 높으면 팔고 그 기관이 단타를 하는 지금 그런 시장이 돼버렸어요. 예. 그 얘기는 뭐라 그럴까요?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기관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일단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드는 데다가 그러니까는 쭉 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제 기관에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뭐 3월, 4월 달에 1분기 실적을 보고서 그러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거는 그러니까 참 쌀 때 사놨으면 이렇게 변동성이 있어도 마음 편하게 버틸 수도 있고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우리 대표님이 책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쌀 때 사야 되는데 그 쌀 때 기준을 우린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그렇죠. 어떻게 그 기준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는 이 주식에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쌀 때 매수를 하라. 이제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게
주식을 사야지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싸다라는 기준은 선침해하라는 뜻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주식 가격이 움직이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호재성 뉴스 뭐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는 호재성 뉴스라든가 이슈화하기 전에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슈화하기 전에 사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싸다라는 게 어떤 PER, PBR을 기준으로 한 그 기준 말고 이 이슈화하기 전에 그러니까 움직이기 전에 그때 이렇게 이제 미리 사두어라, 선침해하라.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싸다라는 그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슈화가 되기 전에 사야 된다고 하면 그 이슈화 되기 이전에 내가 그게 이슈화가 될 것인지를 어떻게 알고 미리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평상시 뉴스, 네. 평상시 뉴스를 메모를 해둬야죠. 또는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보통은 그 뉴스화 되면 이 주식 가격이 급등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 원상태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이슈화될 때 그때를 대비해서 그 떨어져 있을 때 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오픈된 정보를 가지고 오픈된 정보를.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테마가 불었을 때 그렇죠. 올랐던 기업들 그리고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두라는 얘기죠. 근데 이 테마는 1년 후가 됐든 다시 올 수 있다. 올 수 있을 때, 올 수 있는 종목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 테마의 종류가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테마로 해야겠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평상시에 뉴스나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또는 메모, 제 다이어리를 제가 못 갖고 왔는데 심지어 이제 서너 달 뒤에 거, 그러니까 언제 시행이 된다 또는 언제 회사에 어떤 일이 있다라는 그 이슈가 그 3, 4개월 뒤에 또는 6개월 뒤인데 그 당시에 올라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에는 다시 도라미 탑을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이제 산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1월 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우주 관련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그게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돈 버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이 앨런 머스크하고 아마존 회장, 아마존 회장이 우주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해서 언젠가 결국에 그거하고 똑같죠. 테슬라가 막 이렇게 올라간 게 옛날에 사뒀으면 이게 돈이 됐을 텐데 그렇죠, 그 개념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럴 때 사두다가 나중에 이슈가 되면 또 그것 말고도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는 차지하고 요 쌀때 기준이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이게 화제가 될 만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둔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특정한 뭐 이렇게 어떤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을 때 뭐 산다 이 의미보다는 이 평소의 장에서 평상시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급락장이 있었고 거기서 모든 사도 다 올랐지만 앞으로 이번 올해 시작되는 장은 이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돈 벌기 어려운 장. 이런데 먹힐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죠. 평상시에. 네. 근데 그 적당한 베팅도 때때로 필요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투자자들이 두 부류예요. 이제 너무 조심을 하다 보면 떨어질 때는 겁이 나서 못 사요. 또 올라가면 또 너무 올라갔다고 못 사요. 그러니까는 늘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 조금 비싸더라도 이럴 때는 괜찮겠다 싶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3월 달에 이 강연을 할 때, 비대면으로 할 때, 그때 이제 조건이 지금이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 한 2주 동안 아예 사놓고 보지를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 그 지수가 막 변동성이 크고 떨어지고 막 그러다 보면 사놓고서도 불안해가지고 그렇죠. 조금 올라가면 그냥 팔아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다
개인 투자가들이 많은 분들이 망쳐버리는 경우가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배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배짱. 배심이 좀 필요한 것처럼 배팅을 조금, 배팅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무슨 도박하는 것 같은. 도박 같은 그런 분위기지만은 과감하게 질를 때는 질러야지 수익을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리스크를 조금 감수하고 이렇게 질를 때는 좀 질러야지 그게 큰 수익으로 귀결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적당한 배팅도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선침해할 때도, 그러니까 물론 그 어려울 때 사는 어떤 그 용기도 필요하죠. 그게 이제 배팅으로 표현하신 건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놓고 충분한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배팅을. 그럼요. 그것도 엄청난 그 인내가 필요하죠. 사람들이 팔고 싶은 욕구를 이번 지난 회장 같은 경우도 3,000포인트까지 올 거라고는 저도 예상을 못 했거든요. 솔직히.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올 겨울 정도 되면 최소한 2,200은 이제 오고 올 봄, 2021년 봄 돼야지 이제 2,500 정도 오지 않나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늘상. 그런데 유동성이 넘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중간에 전부 다 싸게 사신 분들도 다 팔았죠, 다. 그거를 꼭지다 생각했어요. 네, 오히려 주식을 잘 처음 하시는 분들이 팔 줄을 모르니까는 그냥 갖고 있다 보니까는 큰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이 배팅에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번 이게 쭉 계속 올라가면 괜찮은데 그렇죠. 쭉 올라가다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요. 이게 끝이 여기서 더 떨어지게 근데 이제 또 떨어졌다 쭉 올라가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 뉴스 보니까 여성들이 수익률이 좋다는 얘기가 사면은 안 팔아서 그 얘기인가 보네요. 근데 그 정보의 비대칭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또 뭘까요?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은 이제 여러 면에서 나오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주식 투자가 개인이 수익 내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거든요. 거의 80, 90%는 다 돈을 잃는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죠. 그 가장 커다란 이유가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정보가 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개인들은 정보가 늦고 그런데 이제 그 선입감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픈된 정보를 활용하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오픈된 정보, 모든 사람이 아는 정보를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쌀 때 사라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오픈된 정보가 다 아는 정보예요. 그런데 오픈된 정보라면 신문 기사, 뉴스 이런 걸 그렇죠. 얘기하시는 건가요? 다 발표가 되고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서 올라갔다가 그 즉시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그 오픈된 정보를 그런데 그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나이 먹은 사람 뭐 또 이제 IT에 이렇게 늦은 분들 또 그 SNS나 이런 걸 활용을 잘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정보가 늦은데 이거 주식하기 어렵다 또는 이제 그 엉터리 정보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그러면 지나간 정보, 오픈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이렇게 통해서 알아보시면 얼마든지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지금까지 누구한테 고급 정보 받아서 주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일반 투자가하고 똑같이 지나간 정보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건 공부가 좀 필요하죠. 그 지나간 정보, 그러니까 정보를 확인하시는 대표님의 방법은 어떤 겁니까? 그거는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신문을 많이 보거든요. 신문을 매일. 신문이 제일 좋죠. 신문이. 그러니까 신문이 온라인, 그러니까 우리 화면으로 보는 신문 말고 지면 신문. 지면 신문이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기자분이 출처가 명확하게 있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월요일 날 신문인가 매일경제에 나온 게 신세계가 1분기 실적이
1000%가 넘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4월 달에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마침 지난주에 떨어지면서 23만 5천 원 밑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요 근래 고점이 한 26만 원 하는데 23만 원 초반이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실적 그게 오픈된 정보죠. 오픈된 정보인데 마침 주가가 싸다. 그러면 이제 4월 달이나 또는 이제 코로나가 점차 수그러들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주가가 많이 회복되지 않을까. 어쨌든 면세점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아이디어를 오픈된 정보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자꾸 얻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딱 아는 순간 바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가격대를- 메모를 해놓은 거죠. 네, 메모를 해놓고 아니 매수를 할 때도 예. 가격이 쌀 때. 그러니까 올라와 있는 상황이냐 아직 네. 안 움직였느냐 그거를 확인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안 올랐을 때 쓰는 예, 거고요. 네. 그러면 이 정부의 지연 반응,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개인들. 이거 내가 어디서 들은 작전, 이거 내가 어디서 특별히 들은 정보인데, 뭐 이러면서 하는 얘기들은 일단 신뢰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렇죠. 그 좋은 정보가 왜 나까지 오느냐, 그 그거. 얘기 다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 왜 좋은 정보가 나까지 오냐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거. 네. 그러면 그 정부의 지연 반응 효과를 활용한 투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설명이 좀 길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무수히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아니라 매일 같은 투자에서. 그래서 정부의 지연 반응 효과라는 거는 원래 이제 그 재무학적으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진 파마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인데 네. 주식 투자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분은 대한민국에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도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러는데 요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주가가 급락을 해요. 네. 이렇게 당일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근데 그거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그게 왜 떨어지냐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다시 말해서 그 기업의 내부 사정이 밝은 분들, 그분들이 제일 그 나쁜 뉴스를 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던지는 거거든요. 가장 먼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 그런데 그게 파급이 된단 말이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고서 나중에 진짜 악재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급락하면 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떨어질 안 되죠. 때는 이유가 있는 거고 뭔가 모르는. 그래서 이게 얼씨구나 해서 좋다고 받으면 안 되고 이유를 확인을 해보고서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이거 나쁜 뉴스가 아닌데 그러면 다시 대반등해서 올라가는 거고 진짜 나쁜 뉴스면 이게 파급이 돼서 하한가까지 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주식 투자하다가 벼랑간 이게 떨어지는 종목 이게 웬 떡이냐고서 받으면 절대로 안 돼서 그 올라가는 주식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는 것도 뭔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주변에서 그렇죠. 호재가 그래서 알려지면서. 그게 이제 파급이 되고서 뉴스로 나오고 그 이제 보도 자료로 나오면 이거 괜찮은 뉴스네 그러면 이제 매수세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정부의 지연 반응 효과라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급등이든 급락이든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는. 그 이유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건들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냉철하고 이렇게 뭐랄까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한데 한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제 제가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재작년 같은 경우 작년 봄에 그 이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그 경우를 그거를 상한가에도 사고 그러거든요. 상한가. 그 기생충 만든 영화사? 제작사. 상한가에도 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왜 상한가에 사냐면 이게 바로 정부의 지연 반응 효과 때문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책에도 그 내용을 기술을 했지만 이제 이런 게 무진장 많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침에 그게 이제 이 뭐 봉준호 감독이 원래 그 상을 받은 게 재작년이죠. 재작년? 작년? 작년. 아니죠. 원래는 아카데미상을 받은 거는 작년이었고 재작년 5월 달에 원래 그 무슨 상이죠? 칸 영화제에서 그 대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황금종려상. 네. 황금종려상을 받은 게 5월 달 그 일요일 날에 우리가 뉴스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조건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그게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나라 사상 최고라 그래서 그럼 저녁에 이렇게 제작사 어딘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CJ ENM도 이제 투자를 했고 그렇지만 제작사는 바른손 ENA란 말이에요. 작은 회사.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거니 해가지고 상한가로 시작될지는 몰랐어요. 아예 점상에서 시작했군요. 네, 네. 점상에서는 시작될 줄 모르고 한 20% 정도 올라서 시작이 되겠지 그렇게. 웬걸요? 그게 점상에 뭐 수천만 주가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수천만 주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제2의 창투사 비슷한 데죠. 그 투자사에서 700만 주를 그때 팔은 거예요. 상한가에. 네. 그러면서 그게 상한가에서 10원, 5원까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집어넣은 50만 주가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집어넣었더니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도 50만 주를 갖고 있었죠. 그런 거를 왜 상한가에서 하냐면 다 같이 똑같은 시작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뉴스라는 게 하루 종일 떠들 거 아니에요. 월요일 날 그렇죠. 하루 종일.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또 전부 다 투자자들 중에서 직장인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왜 올랐네 보니까는 그 뉴스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거를 체킹을 못한 분들이. 그러면 후속 매수자가 따라 붙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에 매도를 한다든가. 이제 꼭 그래서 그런 거를 전부 다 이제 이 정부의 지원 반응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급등을 따라간 거는 정보를 같이 받기 때문에 시작점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계속해서 이게 뉴스화 되겠다. 뉴스화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종이신문, 지면신문의 중요성도 책에다 언급을 해놨거든요. 현실적으로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 1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수소경제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 신문마다 경제신문, 매일경제나 이제 한국경제 같은데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막 2, 3명까지 그게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한 달 내내 수소차 관련주들이 100% 이상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 게 다 정부의 지원 반응 효과. 그거를 알고 계시면 주식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정한 정보가 그 종목에 그 섹터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한 뉴스 혹은 그러한 정보가 얼만큼 유통이 될 것이냐.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이게 생명력이 후속 달라지죠. 매수세. 그렇죠. 후속 매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일반 투자가라고 하더라도 요런 이론 하나만 잘 알고 있으면 계속해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다른 예들도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기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정부의 지원 반응 효과. 이거 그게 이제 이 말씀. 고급스럽잖아요, 이게. 그러네요. 이게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이 주식 투자라는 게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내용이 많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자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로 유연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표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책에서 이 유연한, 그러니까 편향되지 않은 유연한 투자관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건가요? 일단은 사고가 오픈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이 나쁜다든가 그러면 장을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비관론자, 낙관론자, 뭐 비둘기파, 그 통화에서 매파, 매파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편향된 사고를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또 이제 전문적으로 어떤 분야를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주식은 이게 좋은 재료니까는 얼마까지 갈 거고 뭐 그런 분들이 크게 성공하는 경우를 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항상 오픈해 놓고 고집스러운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냉철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본의 아니게 정치 테마주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 대선도 대선주. 네, 대선주. 그 과거에 저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자기가 이 지지하는 쪽하고 현실적으로 당선되고 투자하는 쪽하고는 이게 상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재산상에 큰 손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심정적으로 그때 투자를 할 때 심정적으로는 이제 이쪽 분을 지지를 했어요. 네. 이쪽 분이 되면 좋겠다 그러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그 상대편 쪽 주식 가격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주 오래된 얘기거든요. 이게 15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쪽은 그냥 원래는 보초만 세우려고 했는데 주가가 이쪽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쪽 사람이 되나 보다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왕창 샀다가 그 당시는 상한선이 15%인가 12%인가 그랬는데 3일 하한가를 맞았어요. 3일. 3일 하한가를 맞고서 4일 만에 파는 거예요. 4일. 그렇게 그러니까 이성하고 이 시장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하고 방향하고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데에 휘둘리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편향된 사고를 갖고 있으면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면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는 이제 외골적으로 성격, 기질 이런 거에 한쪽으로 치우침이 심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소위 말해서 뭐 극우, 극좌 뭐 이런 식으로 그 편향된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투자에서 성공하기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게 정말 간혹 절실하게 느끼는데요. 제가 초대하는 패널이 어떤 때는 보수를 대변하는 분을 모셔요. 또 어떨 때는 그 좌파 분들이 이제 지지하는 분을 또 모셔요. 그럼 요 영상을 본 분들은 우리는 극우 보수 경제 채널인 거예요. 막 욕을 해. 또 요쪽 채널을 보신 분들은 저 좌파라고. 참 어떻게 대답을 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가지신 분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상에서도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좋은 너는 극우야 그러면 극우로 보일 만한 영상들만 보이고 또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 골고루 보시는데 상승 영상을 본 분들은 너네 뭐 무슨 투기를 조장하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이 있고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는 분들은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고 또.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 저렇지 않은데 하고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수십 년간 해오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비헤이럴 파이낸스 쉽게 말하면 이제 행동 재무학적으로 이 쏠림이 심하신 분들이 보면 성과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연한 투자관이 상당히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자기가 경험상 자기가 공부한 거로 이러면 이쪽이 더 맞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냉정하고 객관적인 이성적인 투자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이건 정말 거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유튜브라든가 요즘 SNS에 이게 전부 뭐라 그러죠? 좋아하는 것만 계속 보이게끔 알고리즘이 짜여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요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만 만나거나 그런 정보만 눈에 보이니까 이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하면은 이거는 그렇죠. 배타적이고 심하면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 토론 커뮤니티 뭐 이런 데를 잘 안 보는 이유가
요즘에는 좀 정화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인터넷이 이제 이렇게 보편화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2000년 초반 같은 경우만 이렇게 보면 조금 막 어수선하고 그런 어떤 커뮤니티가, 그래서 이게 뭐 심하면은 뭐 자기네들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욕설이 난무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조금 많이 정화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투자관을 갖고 있으면 평생 조금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중장기 투자를 할 때 네. 시장의 중심주를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시장의 중심주는 그 언론에서 일단은 많이 떠들죠. 언론에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이 증권회사 리포터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저도 일일 리포터 같은 거는 안 보거든요. 그 메일로 이제 계속해서 오는데 일일 리포터는 전혀 안 보고 이제 산업별 섹터별 이 분석해 놓은 것들이 이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 시장 중심주라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장 중심주라는 용어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권 전체에서 제가 처음 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과거 그 시장 분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시장 분석은 들어봤죠. 그것도 제가 처음 쓴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원조시네요. 네, 제가 원조예요. 그러니까 주식 분석에는 원래 이렇게 찾아보시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두 개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개별 종목에도 더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가지고서 제일 중요한 게 시장 분석이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주도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용어보다 시장 중심주 그러면은 투자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고 시장의 중심주라는 것은 수시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그게 중요하냐면 개인 투자자, 일반 투자자는 투자금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는 한정된 투자금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에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게 최고거든요. 뭐 다른 이유가 없이. 그러려고 그러면은 시장 중심주에 투자를 하라. 그러면 아주 이해가 쉽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중심주라는 게 지난해 코로나가 극성일 때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시장 중심주도 한번 했었고 또 이제 중간에 비대면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 대표적인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투자를 하는 종목. 그러니까 이슈가 제일 많이 투자가 될 종목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향후 돈이 제일 많이 몰리는 쪽, 산업으로 따지면 그게 시장 중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에는 기업 이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네. 그게 시장 중심주. 그러니까 올해의 시장 중심주는 뭐겠어요? 올해의 시장 중심주. 제일 핫한 게 신재생에너지 이런 그런 거는 조금 그런 것도 일부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는 전기차. 그렇죠. 전기차. 전기차 같은 맥락이지만 자율주행차도 포함이 되고 또 이제 지지난주쯤에 언론에서 이렇게 밝힌 것처럼 반도체주도 올해 좋은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그렇죠. 이 차를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이거는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 중에서도 원래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 이런 쪽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세계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한 그 18% 정도 되거든요. 그 파운드리 반도체 쪽에서. 그러니까는 반도체긴 반도체지만 그런 쪽. 쉽게 말하면 그쪽이 올해는 시장 중심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쪽에 집중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도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중장기 투자일 때도 종목 선정을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고 단기 투자일 때는 좀 단기 달라지나요? 투자는 조금 다르죠. 단기 투자는 좀 잠시 후에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중장기 투자를 할 때 이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을까요? 올라가는 쪽 종목 섹터로만 해야죠. 우리가 원래 포트폴리오 개념은
분산 투자잖아요. 그렇죠. 위험을 이제 해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올라갈 주식, 안 올라갈 주식, 이 주식, 저 주식을 담다 보면 항상 또이또이예요. 또 제 이용어 죄송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만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맴맴 돌거든요. 그러면 안 돼서 일반인 투자자들이 그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중장기 투자도 지금 말씀드린 뭐 전기차 중에서도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쪽 그런 쪽도 좀 담아두시고 이 전기 기아차 중에서도 뭐 큰 것도 좀 담아주고 기아차 자체도 좀 하고 또 현대 위와 같이 이제 부품의 대장 역할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조금 사두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두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50% 올라가지만 이거는 10%라도 올라가면 복리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올라가는 쪽으로만 이렇게 이제 투자를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상관관계가 좀 떨어지는 거를 많이 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담아라. 그러니까 그 섹터가 전혀 다른. 그러니까 여기 올라갈 거는 요거면 또 요거 반사이익 받는 뭐 이런 거 뭔가 이렇게 상관관계가 적은. 그 경우는 돈 많으신 분. 아. 돈 많으신 분들이 그러니까는 6개월 뒤에 올라갈 주식, 뭐 1년 뒤에라도 올라가더라도 까먹지는 않을 주식 이런 것들도 담아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하나의 섹터에서 또 이렇게 담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섹터가 조금 차이가 들 수도 있죠. 반도체하고 전기차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세거든요. 어쨌든 애플카가 자율주행차 위주로 가니까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 중에서는 또 뭐가 좋은가?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다 나와요. 그것도 쌀 때 어느 정도 이렇게 편입을 해두면 나중에 이제 어떤 그 플러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복리 효과라는 거예요. 진짜 그 뭐 바구니는 하나에 다 담으면 안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 담아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담아라. 이제 이 상관관계가 없는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 주식 올라가면 이 주식 떨어지고 이 주식 떨어지면 이 주식 올라가고 그러면 주식 투자를 뭐하러 해요? 그냥 은행에 접하고 두지. 네. 그렇다면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채우기 위해서도 어쨌든 이제 잘 올라갈 만한 종목들로 이제 사야 되는데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 주가가 이렇게 하락해서 이제 중대형 주식은 우리가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때 사라 그랬잖아요. 골든크로스는 5일선이 중장기선, 5일선, 11선이 61선, 120일선을 뚫고 올라갈 때. 그렇게 되고서 그게 시대 중심주, 시장 중심주라고 하면 그냥 다음에 보면은 정배열로 이렇게 활짝 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매수를 하고 그리고서는 일단은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 거꾸로 데드 크로스는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꺾어진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꼭지를 쳤다가 이렇게 꺾어지는 게 보이면은 일단은 비중을 왕창 줄인다든가 이제 개인 투자가 될 금액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 90% 정도를 매도를 하는 게 정답이고 분위기가 괜찮다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럴 경우는 뭐 한 10% 정도 남겨뒀다가 최소한 21선 정도 온다든가 삼성전자는 21선도 깨졌지만은 그럴 때 이제 비중을 조금씩 늘려보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최고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제 그 매수 타이밍에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중장기선을 5일선, 11선 이제 돌파하는 그 골든 크로스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데 이미 뭐 정배열인 그렇죠.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럴 경우는 이제 이 보통은 21선은 훼손을 안 시켜요. 보통. 그러니까 쭉 타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중간에 사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장이 좋아질 것 같은데 저는 저 주식이 진짜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아무리 좋은 주식도 11선, 21선까지 떨어져요. 그럴 때 매수하시면 되는 거죠. 그 막 올라갈 때 급하게 쫓아가지 말고. 그럴 때는 하지 말고
이렇게 보다 보면 그리고 또 그럴 때는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인데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상승 초기에.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700, 800, 1000 그런데 1500에서 벌써 1800 되면 되게 많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망설였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도 1500 밑에서 금방 1600은 됐는데 1600, 1800 되니까는 다시 떨어진다고 또 말들이 많아 있어가지고 거기서 매도하시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럴 때 사면 돼요, 원래. 네,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장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계속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지난주처럼. 최소한 고점 대비해서 지수 자체가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 사면 아무튼 그 꼭지에서 산 것보다는 리스크가 10% 이상 괜찮은 거죠. 그럴 때도 한꺼번에 다 사지를 말고 보초 세운다고 그래요. 1000병을 일단 보내보고 그래서 평균 주가를 맞추는 거예요. 가격을.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딱 하면 더 이제 바로 올라갈까봐 급하니까 그냥 다 있는 돈 다 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너무 급하면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투자할 돈이 한 2천만 원 있다. 그럼 지금 보초를 얼마를 들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 500만 원이 좋죠. 500만 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첫날 뭐 얼마 500만 원만 사고 다음날 이게 아니라 첫날에도 500 이게 그다음에 또 그렇게 500.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며칠에 걸쳐서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린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늘상 하는 얘기가 진짜 그냥 막 사고 싶어서 막 이렇게 안달이 나더라도 자기 가진 돈에 100이 있으면 20 정도만 우량주, 좋은 주식, 대장주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거 한 20%, 30% 사놓고 그 다음에 한 달을 기다렸어요. 한 달. 그 사이에 공부 좀 하고. 일단은 사놓고 나면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관심도 좀 갖고 그리고 그 정보도 좀 막 이렇게 알아보고 그 개별 종목의 토론방이나 뭐 이런 주식 토론방에 가면 그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한 달 뒤에 봐서 이렇게 보니까는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직 70 남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또 30을 더 사보고 그러다가 또 한 달 뒤에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대자 하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되고 보통은 대자 하락기가 아닐 경우는 한 달 내에 다시 올라가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중장기 투자를 할 때 그 많은 분들이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개인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시간에서 이기는 이 장기 그렇죠. 투자 이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리스크도 있지 않을까요? 다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모든 주식 투자의 리스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저 주식이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저 주식이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투자를 한 이유가 있는데 그 투자를 한 이유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 주식이 저 기업이 영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환경이 달라져 가지고 실적이 형편없는 그 전망이 나온다든가 그런 게 리스크죠. 그런 게 일단은 중장기 투자에서의 리스크고 우리가 그 재무적으로 기업이 괜찮다고 봤는데 이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보니까는 그 유상증자를 발행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냥 이게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장이 좋을 때는 유상증자가 도움이 되는데 보통 때 평상시는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은 뭐 15%, 20%씩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발생하는 리스크 또는 어떤 회사가 좋을 것 같은데 그 좋은 재료나 희석되는 거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어떤 회사 지분을 갖고 있어요. 예스24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스24가 이제 카카오뱅크 지분을 2%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2%지만은 그게 상장되면은 지분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막 그랬는데 얼마 전에 0.6%를 매도를 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1.4%도 큰 거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날벼락 맞은 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지난해 12월 초순에 2만 원 넘게 올라갔다가 요번에 다른 이슈 떨어질 때 막 같이 떨어져서 12,000원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그 예기치 않은 그러다가 이제 뭐 엊그제 또 어떤 뉴스가 나오니까 14,000원까지 올랐다가 나중에 그래도 뭐 이 1.6%면 1.4%면 엄청 크거든요, 이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정고점 근처까지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러니까는 그런 리스크, 예기치 않은 리스크가 투자자들이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종목의 중장기 투자라고 하더라도 그럴 때 이제 다음에 따로 올라갈 주식들을 그 한 30%씩 이렇게 만약에 샀다 하고 그러면 분산이 되는 거죠. 같은 섹터에서 똑같이 회사들이 뭐 그 같은 섹터에서 다 같이 뭐 유상증자를 하고 그럴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다른 데에서 수익이 날 거를 손실 날 거를 조금 커버를 하면 아쉽지만은 수익을 조금 덜 내더라도 위험을 회피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단기 투자에서 그 시장 중심주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그 실전 투자 대회에서 5차례 수상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실전 투자 대회는 전부 다 단기 투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회사에 따라서 6주 하는 데도 있고 8주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8주 동안에 또는 6주 동안에 아무리 이 수익률이 저조해도 최소 100% 이상은 수익이 나야지 이게 이제 상위권에 입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장이 좋을 때는 뭐 몇백 %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주식 투자를 뭐 35년을 해왔어도 지금도 어려워요. 단기 투자가. 단기 투자가 지금도 어려운데 불가능한 건 아니죠. 불가능한 거는. 그래서 이 단기 투자에 관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웬만해서는 이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네. 하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시장의 주체 단기 투자자도 많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과 어떤 기준들로 단기 투자를 하는지 알면 네. 본인 뭐 중장기 투자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예. 근데 이제 저도 초기에 투자금이 1,0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서 중장기 투자해 가지고서는 뭐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당장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되고 그렇죠.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단순히 단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단기 투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캘핑도 있고 뭐 스윙 매매하는 것도 있고 또 1박 2일이나 뭐 2박 3일도 있고 한 달 전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 달 내에 파는 것도 단기 투자에 해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하기를 당일에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수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단기 투자 대회에서. 다시 말해서 하루에 꼭 몇 번씩 사고 팔아야지만 스캘핑을 해야지만 수익률이 좋은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발표가 안 돼서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러니까 100억대가 넘는 수수료 거래세를 낸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거래세를 많이 냈다고 수수료를 많이 냈다고 돈을 벌었다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의미는 그렇죠. 꼭. 예, 그러니까, 어쨌든 거래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단기 투자는 비용 지출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사고 팔면 비용이 어쨌든 50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주식 투자가 기본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지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단기 투자는 더하다는 얘기죠. 증권사만 좋은 일 시켜주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단기 투자를 할 때는 그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그 단기 투자에서도 단기적으로 이슈가 되는 시장 중심주. 그걸 들어가는데
과거에는 이제 상따를 많이 하죠. 상따. 네. 상한가 따라잡기 그 12%, 15%일 때도 괜찮은데 상한가 따라잡기에서 성공할 확률이 극히 낮거든요. 어쨌든 상한가 갔다라는 얘기는 그날에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제로잖아요. 그렇죠. 떨어질 떨어질 확률은 100%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높은 거예요. 단기 투자든 중장기 투자든 실패하는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99% 이유는 10%는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90%는 전부 다 뭐냐면 높은 주식을 사가지고 손해를 봐서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는 결국에는 단기 투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적은 게 바로 그 높은 거를 사기 때문에 더 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투자를 꼭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조급증을 버려야 돼요. 네. 그리고 직장인 투자자들도 단기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단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모형을 보시라는 얘기, 모형을 만드시라는 얘기. 아, 자기만의 그 사고 파는 기준. 네, 기준. 그러니까는 제가 책에다가 기술을 해놓은 N자형 패턴, 다시 말해서 한 번 폴대로 이렇게 우리가 그린다 그러는데 그리고서 뭐 0 이렇게 떨어져요. 한 3일 정도. 그러면 올라간 거 없이 그 자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차트를 보면 N자형. 그래서 N자형 패턴. 뭐 그렇게 하고 때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슈 테마는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21선까지 떨어진다든가 그래가지고 십자 도지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사면은 거의 대부분 또 이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 도시형 캔들이 나왔을 때 매수해가지고 매도하는 방법.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 텀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하라고 우리 있고. 스케이핑 하듯이 네. 막 트레이딩 막 사고 팔고 이게 아니라 그거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하면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이 그 능력을 갖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업 투자 21년이 되고 제가 그 실전 투자대에서 5차례를 수상을 했다 그러는데 그래도 단기 투자가 지금도 어려워요. 제일 어렵고 부담스럽고. 그러니 주린이나 이런 분들 경험이 좀 작은 분들은 가서 하면 수업료 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좀 이제 아끼고 그런 제자 비슷한 젊은이들이 좀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지방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지난해 같이 그 장이 그렇게 좋은데도 손실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무진장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결국에 단기 투자를 제대로 잘 적응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손실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아비트리지 거래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코인 하시는 분들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코인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에 거래소가 7군데, 9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한국 비트코인이 비쌌잖아요.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미국 코인을 사가지고 네. 한국에다 파는 거예요.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제 가까운 사람이 그거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이렇게 이제 하라고 이렇게 지원을 조금 해줘 봤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그때 만약에 그때 1비트코인 가격이 한 30만 원 했었거든요. 그거를 쌌네. 갖고 있었으면은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그거를 갖고 있었으면은 그 차익 거래를 한다고 막 아무리 용을 쓰고 해봤자 그 수익을 쫓아가겠느냐 그런. 그러니까 얘기예요. 지금 4천만 원이 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하다 보면 중장기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시간에서 이기는 투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오히려 수익률이 저조하고 리스크는 크게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단기 투자는 상당히 좀 조심해서 공부를 그렇죠. 많이 해서 해야지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금이 39억인데 그 거래 금액으로 20억을 냈다고 하면 그거 40%, 어마어마하죠. 40%잖아요. 그럼요. 40%는 뭐 이런 거래세 이런 걸로 나가는. 그나마 이제 돈을 버셨으니까 다행인데
돈까지 이루면서 거래세 그렇게 나왔다 그거 그러면. 속상하고 그러죠. 그거.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많은, 심지어 15년이라는 그 시간에 축적된 수익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 조심스럽고 이제 그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증권사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트레이딩 대회 하는 거는 그만큼 자꾸 그렇죠. 사고 팔고 하는 거를 분위기를 넓히기 위해서. 그럼요. 그래서 솔직히 증권사는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수수료 수익만 해도 있잖아요. 네. 그 상금 주고서도 고부로 남아요. 고부로. 참. 그러니까 결국 주식은 홍보 효과도 있지만 이제 제가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그 증권사 자체의 수익도 커진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걸 하죠. 그걸 왜 하겠어요? 그걸.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개인들은 이 단기 투자 이걸 통해서 쌀 때 사고 비쌀 때 자꾸 이게 반복해서 하면 금방 불어날 것 같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 않다는 얘기죠. 근데 그 자신의 투자 습관을 돌아봐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이유가 왜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그 90% 이유가 전부 다 높은 거를 사가지고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비쌀 때 사고. 비쌀 때 사고. 그러고서 뻘거니까는 손이 나가가지고서 매수해서 실패를 하고, 또는 남이 이거 좋다고 괜찮다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좋으니까 해봐 그래가지고 본인은 전혀 노력을 안 하고 검토도 없이 그냥 사가지고서 나중에 떨어지면 아니 사라 그랬잖아요. 그 소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조금 냉정하게. 그래서 그 실패한 거를 잘라내면 되겠죠. 잘라내면.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박함이 없다 보면 잘라내기가 힘든 거예요. 자른다는 거는 뭘 자른다는 얘기죠? 나쁜 투자 습관. 습관을.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고치지 않으면 그러면 주식 투자를 안 해야죠. 그런 분들은. 그 나쁜 습관 중에 우리 그 대표님도 처음에 나쁜 습관을 처음에 할 때 되게 많죠. 고치신 거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단기 투자가 어렵다는 거는 그 잘못된 확신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가 잘 안 없어져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저도 HDS 밑에다 써놔요. 이렇게 붙여놓고 써놓고, 제 다이어리를 오늘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제 다이어리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매년 반성한다 그랬잖아요. 매년 반성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수익이 많이 난 해도 반성을 하고, 수익이 많이 난 해도 이렇게 했었으면 더 큰 수익이 났을 텐데, 수익이 조금 난 해도 반성을 하고. 그러니까 늘 주식하는 내내 반성하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딱 두 가지가 뭐냐면 끝없이 반성하는 거하고 끝없이 공부하는 거. 그 두 가지 가지고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그 나중에 저희 한번 이렇게 사진 찍어서 좀 보내주세요. 네, 그 다이어리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올해는 지나치지 말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그 다이어리 이렇게 있잖아요. 매달을 이제 간단하게 쓰는 게 있고 매일 쓰는 게 있고. 그러면 매달 쓰는 거 맨 위에는 지나치지 말자. 오버하지 말자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가 흥분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장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제 외부적으로 요즘처럼 뭐 책 좀 팔겠다고 해가지고서 여기저기 나가가지고서 이 얼굴 이렇게 하다 보면 투자의 그 흐름이나 이런 거를 놓치는 경우가 제가 많거든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뭐 이렇게 골프 다니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주식 시장의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 밑에서 흐르고 있는 그거를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을 딴 데다 쓰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다 보면. 그러면 결국에 투자의 이 성과가 부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시장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나, 흘러가고 있나, 그리고 시장 중심주가 어떤 건가. 그래서 지금도 또 원칙이 있어요. 지금 단기 투자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단기 투자에서 금요일 날은 신규 매수 금지. 그 원칙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이렇게 다 써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이어리에 있어요. 그것도 다이어리. 금요일 날마다 잊어버릴까봐 매번 금요일 날마다 장중 신규 매수 금지. 그거는 그 주말에 안 고쳐져서 그런 거예요. 주말에 뭔 사고가 터질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주말에 특히 요번에 이제 다음 주 설이잖아요. 네네. 설날은 특히 그렇습니다. 설날 전날에 그 장중의 매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위험하죠. 네. 여러 날. 그러니까 종가에 매수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설이 지난 다음에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종가에 신규 매수하는 건 괜찮고 장중에 이 연휴 중에 장중에는 고점이었다가 다 종가가 저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개별주 같은 경우. 그래서 지난주도 이제 금요일 날에 폭락을 했던 게 그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리스크에 대한 그 부담감. 사람들이 그런 정리하려는 마음. 그래서 원래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요일별로도 투자를 하기에 괜찮은 날이 있고 피해가야 되는 날이 있고 또 시간도 있어요. 시간. 하루 중에서 언제 어떤 주식들은 언제 사지 말고 뭐 이런 그런. 갑자기 궁금해지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책에 다 나오나요? 네. 책에 다 적지는 어렵고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이제 저수를 해놨는데 일단 그래서 금요일 어렵죠. 장중은 안 한다. 이거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신규 매수를 안 한 거죠. 신규 매수를. 신규 매수. 그러니까는 그래서 원칙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금요일 날에 올라간다 그러면 무조건 매도. 가능하면. 그렇군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럴 때는 꼭 산다. 무슨 요일, 무슨 타임에? 보통 이제 그 단기 매매도 투자하기가 제일 좋은 날이 그 경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금요일 날에 사는 경우도 있어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에 근데 언제 산다 그랬죠? 종가. 그렇죠. 그것도 종목을 고르는 방법도 또 있어요. 이거 또 다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단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금요일 날은 그 기술적으로 이 그래프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기 투자에서도 그래프를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5일선까지 떨어지고 이제 갭이죠. 갭상승으로. 네. 그동안에 일주일 내내 이렇게 올라갔다가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요거 5일선까지 이렇게 닿겠다. 또는 10일선까지 이렇게 닿겠다. 그러면 그때 매수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가속이 또 붙거든요. 그래서 여지없이 그래프를 깨트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 매수하시면 그 다음 주에도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매수하는 종목은 이제 금요일 날에 매수하는 경우는 일주일 동안 전혀 이슈가 없었어요. 네. 그러는데 금요일 날에 짠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가 주저앉는 종목. 주저앉는 종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25% 뭐 30%까지 올라갔다가 5%까지 떨어지는 종목. 네. 근데 금요일 날에 처음 얼굴을 들이내민 종목. 그러고서 이게 다음 주에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은 사는 거예요. 그것도 종가에. 종가에. 네.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서 대표님을 위해서. 그리고서는 이제 아무튼 다음 주에도 테마가 이어질 것 같은데 많이 떨어졌어요. 네. 또는 아니면은 이동평균선이 모아져 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뭐 61선이나 21선을 지지하고서 종가에 끝나는 종목 이런 경우는 종가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두 종목 정도. 그것도 그때 많이 안 사고 그 월요일 날에 조금 더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템포 하루 한 템포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아까 말씀하셨듯 보초 세우듯이 여기에 내가 투자하기로 한
할 예정의 금액 중 한 20-30%만. 네, 그렇죠. 그렇게 사고. 사놓고 그러면 그 다음 날에도 아침에는 세게 올라가는 게 갭 상승하는 거는 무조건 팔아버리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간의 상한가가 간 종목이 그 다음 날에 센 경우 있잖아요. 네, 뭐 5%, 7% 이제 갭 10% 상승 이상, 10% 이상, 10% 이상? 네. 이제 시간의 상한가가 10%니까 시간의 상한가 간 게 그 다음 날에 뭐 15%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파는 거. 그냥 더 올라가도 그냥 할 수 없는 거고. 네. 일단 안정적인 소득을 딱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은 금요일날 종가에 산다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거를 사실 대부분 사잖아요. 왜냐면 더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경우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제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경험이 결국에는 거의 그렇게 되는 확률이 높더라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다이어리에 써놓으신다는 거 그랬잖아요. 과하지 말자. 이게 바로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심리 멘탈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면 있는 걸 다 베팅하지만 그것도 막 욕심을 줄여가면서 그게 정말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는 고쳐지지 않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 고치는 것 자체를. 욕심이 연관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기질이 많아서 그래. 그 기질 자체가 욕심이죠. 욕심. 욕심인데 그거를 그 타고난 그거죠. 우리가 이 사람이 바뀌면 죽을 때가 다 됐다는 말 하잖아요. 네. 연세 많으신 분들. 네, 그렇죠. 그거 고치기가 엄청 쉽지 않죠. 어려워요. 진짜로. 네, 성격 고치는 건 정말. 네, 그러니까는 투자자들이 그래서 다 주식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을 못 하실 분들은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면 해봐야 잃게 그렇죠. 되니까. 네, 돈을. 결과적으로. 그래서 자신의 투자 습관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그리고 항상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 반성하는 거. 아니 뭐 이렇게 25년 하시고 이렇게 돈을 뭐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버시는 분이 매일 반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매달.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식 투자를 해서 대표님처럼 막 대박을 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쪽박 차는 사람도 참 많잖아요. 네, 많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 나름의 원칙이나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쪽박 우리가 흔히 말해서 큰 손실을 보신 분들 거의 대부분 기본이 이 주식 투자의 기본이 안 갖춰져 있는 거죠. 기본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식, 주식 투자에 대한 그 기본 지식이 있어야죠. 이것도 직업으로 따지면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건을 팔려고 그러면 뭐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속성이라든가 주식 투자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욕심이죠, 욕심. 네, 그러니까 결국에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은 이 쪽박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쪽박을 차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저도 그러니까는 단기 투자에서는 그 욕심의 화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데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주식 투자가. 매번 그 어떤 욕심이 날 만한 상황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거를 제가 루틴화 시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제 그 가치 투자 그렇게 하시고 중장기 투자하고 뭐 이렇게 가치 투자 말씀하시는 분들은 가치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가 수익 나는 그 원칙이 있잖아요. 그거를 쭉 밀고 나가시는 분은 수익이 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대박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거는 재수 아니에요, 운. 그렇죠. 그게 운으로 얻은 아니고, 예, 그게 아니고, 물론 운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운 플러스 자기의 노력. 그 주식 투자를 원래 잘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그 주식 투자는 원래 잘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 분들이 요즘에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일본에서 일본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고레가와 긴조라고. 이분은 65세부터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63세까지 자기가 해보니까 돈을 다 까먹었어요. 그래도 우리 돈 3천만 원, 3,500만 원 가지고 9천억 이상을 벌었어요. 9천억이요? 예.
그래서 이분은 93세 뭐 이때까지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30년 넘게 65세에서 시작을 했는데 3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던 거예요. 돌아가시기 2, 3년까지 아마 제가 보기에 주식 투자를 했는데 고래가와 긴조라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 워렌 버핏이 지난해 만 90세가 되셨잖아요. 네. 그분도 나중에 돈을 버는 거거든요. 60세가 55세가 지나서부터 이제 명성이 널리 알려지고서 투자금들이 많이 모인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복리 효과로 인해서 가치 투자를 지향을 하다 보니까 돈이 벌었기 때문에 자기 투자 원칙을 주식 투자를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 3년 이상 지나신 분들은 왜 자기가 주식 투자가 안 되는지를 알아요. 본인들이 다. 그러니까 주린이를 빼놓고서 한 3년, 5년 정도 되면 이론적인 것도 요즘에는 뭐 이 스마트폰 이게 잘 돼 있어서 그렇죠. 얼마나 빨리 습득을 해요. 그 과거에 제가 10년 동안 터득할 수 있는 거를 요즘에는 한 1년이면 다 터득을 하지 않을까. 이론적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이제 본인의 그 어떤 투자 원칙, 나쁜 거를 잘라내는 거, 그것만 잘 지키고 수익이 났던 거를 루틴화 시키면 얼마든지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투자가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이렇게 노출이 안 되신 분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꾸준히 공부하고 꾸준히 조심스럽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거의 투기적인 행위, 뭐 IT 버블이라든가 뭐 이럴 때 그런 식으로 덤벼들어서는 그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근데 아까 잠시 전에 그 루틴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돈을 불러오는 투자 루틴 이거는 뭘 얘기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러니까는 그 욕심을 버려라. 이제 그거죠. 욕심을 버려라. 그거를 습관화해라. 습관화하라 그런 얘기죠. 욕심을 버리고 항상 이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라 그런 얘기죠. 수익이 나더라도 이게 자랑하거나 과신하지 말라 그런 얘기. 자기 자신. 근데 사실 또 이렇게 돈 이렇게 따면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벌면 다음번 투자에 또 과감해지잖아요. 다 들어가죠. 예. 그런 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초기에는 큰 돈을 버는 거는 운이에요, 운. 운이 많기 때문에 그 운을 지속적으로 자기 거를 만들 수 있는 그 하루아침에 실력이 좋아질 수도 없고 그렇죠. 하루아침에 큰 돈을 벌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익이 난 거는 20년 가까운 그 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꾸준히 수익이 나야 되고 저는 전업 투자가거든요. 네. 직업이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많은 돈을 벌었다.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래 벌어야 되는 거고 지난달에 제가 수익이 난 건 또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이번 달에 또 벌어야 돼서 그 월급 받는 사람처럼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투자를 과거하고 다르게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돈의 이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적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어쩌면 평생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근로소득으로서 채우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커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자기 절제, 그게 부자가 되는 이 루틴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욕심 버리고 평상심 유지하고 공부 부지런히 하는 거. 그게 이제 부자가 되는 그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루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마인드를 확 루틴화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일반 평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 1억 벌었어요. 근데 1월 달에 투자 잘못해서 한 2천만 원 까먹었어요. 그러면 물론 속은 쓰리지만 뭐 아직 8천 더 벌었는데 뭐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위안을 하면서 가잖아요.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매달 새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자신감을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 벌은 돈을 다 뺐어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그래서 지금도 단기 투자는 수익이 나면 무조건 빼거든요. 네. 그러고서 또 이제 그 계좌는 관리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계좌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서 수익 난 거를 이쪽으로 메꿔 버릴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속이 편하고자. 단기 투자하는 것들은 다음에 또 벌 수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난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 돈을 없는 것처럼 빼라고 제가 권하고 싶어요. 그러고서 원래 돈 있잖아요. 원래 그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돈 가지고서 공부하면서 제가 지난해 수익 난 거는 잊어버리라 그랬죠. 그러면 올해는 지난해하고는 투자 환경이 확실히 달라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너무 지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보통이 이런 장이구나.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장이 좋았던 때가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걸 빼놓고 그냥 원돈 그거 가지고서 악착 같은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투자 원금이 벌었으니까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더 큰 돈을 굴리면 더 큰 수익이 오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실력이 있었을 때.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중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는 더 사도 되지만 네, 단기 그렇죠. 투자일 경우는 네, 단기 투자일 경우는 그런데 중장기 투자에서 돈이 그렇게 계속해서 붙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그 투자자분 같은 경우도 항상 잘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까먹고 이제 과거에 그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당대에 어떻게 보면 제일 뛰어난 투자가가 아닌가. 그러니까 일반 투자가 그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하셨다 그러는데, 그분도 과거에 지금처럼 큰 회사를 세우기 전에 본인은 이제 코리아 펀드 판매를 해가지고서 대박을 터뜨렸다가 그 다음에 쪽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셔서 공부하셔가지고 다시 와서 이제 철치부심 이제 하셔가지고서 이렇게 된 것처럼 수익이라는 게 한번 처음에 올 때는 그걸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빼버려야 된다. 네, 빼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해서 자기 실력에 맞춰서. 장이 항상 좋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매일 주식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하신 건가요? 네. 투자를 매일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하더라도 심지어 뭐 한 몇 달을 그냥 보기만 해도 될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불확실할 때. 주식장이 뭐 폭락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솔직히 그 재작년 2019년만 해도 1년 내내 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장중에 8월 달 같은 경우는 미국 일본 경제 보복 해가지고 2,000포인트까지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2018년도 1월 달에 2,600이었던 주가가 2,0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장이 나쁠 때는요, 수익을 내기가 아주 어려워요. 아주. 그럴 때는 상당한 기간 단기 투자도 좀 막 쉬고 그래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게 요즘 작년 올해 들어온 주린이들이 상승장만 봤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뭔가 횡보장이나 하락장이 왔을 때 엄청난 패닉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그렇죠.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 지난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의 그 반대 매매 그게 200억 이상씩 나왔었거든요. 그러고서 요번에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니까는 어제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가들이 좀 놀란 부분이 있으니까 매도가 꽤 나왔었죠. 그래서 장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단기간은 제가 보기에 별로 이렇게 크게 지난번처럼 이렇게 빠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만약에 4월달, 5월달 지나고 나서 경기가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회복이 되고 막 이러면, 또 지난주에도 빠진 게 중국에서 이제 긴축한다 그래서 유동성을 축소시킨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있고, 미국에서 뭐 내년에는 뭐 이제
미국 FED에서 파월 의장이 앞으로 3년 동안은 금리를 안 올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벌써 그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 가격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내년에 미국 금리가 2% 정도까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또 한 번 그 여름이나 하반기 때 출렁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반영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을 때는 항상 그런 뉴스에 의해서 급락할 소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돈에 대해서 집중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하신 그 의미인 건가요? 돈을 그렇죠. 자꾸 빼서. 그렇죠. 이게 작은 돈은 돈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돈 가지고 크게 늘리는데 집중을 안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수익이 많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좌가 여러 개다 보니까 한 서너 개 계좌는 신경을 미처 못 써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계좌를 열어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증권사.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연말 결산을 하는데 허무한 거예요. 그것도 큰 돈인데 그쪽에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는 이게 돈이 안 붙어요. 그냥 원금만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조금 까먹고 조금 붓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그 상태가 돼서 저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작은 돈으로 시작할 때 큰 돈이 되게 하는 거는 돈에 대한 집중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면 자기 돈이잖아요. 본인 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내가 불릴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키고 키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돈이 좀 크신 분들은 그러면은 그 본인이 해결을 해야 돼요. 본인이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사라고 그랬다고 사고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주식 투자할 때 그랬잖아요. 네. 월급 받아서 집어넣고 있다 보면 이게 뭐 얼마를 집어넣는지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간 점검을 하라는 얘기예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목표가 10% 수익이 그러면 중간에 한 5%는 났나 한 2주 정도 있다가 체킹을 해보고 내 투자 원금이 원래 1억이었는데 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잘 핸들링이 되고 있나 그렇게 중간 점검을 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식이 잘못 사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잘못 사는 경우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지 그렇지 않고서 이거를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갖고 있다 보면 10% 20% 빠지고 30% 빠지고 그럴 때 파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점검이나 돈에 대한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잘못 사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향후 빠질 건가 시장 전체를 보고서 그러면 잘못 샀을 때 당일날에도 손절을 하고 팔아야 되거든요. 어떤 분 제가 우리 연락이 와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인 중에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돈을 투자해서 이제 일이 프리랜서니까 일이 끊어지니까 이제 주식 투자로 이제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수익이 나는 거 가지고는 그 수익 팔아서 가져가고 마이너스가 나는 거는 절대 안 팔고 계속 보유한다. 그건 안 돼. 그거는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 그러면 이제 원래는 포트폴리오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이제 자르고 이게 그 자기가 산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언젠가 돌아오겠지. 원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돌아오는 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더 나쁜 환경이 돼가지고 손해를 극대화시키고서 파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 경우는 이제 단기 투자의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중장기 투자도 마찬가지죠. 중장기도. 중장기는 근데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 그 산 이유가 그대로라면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더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그 가격을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물타기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한테 물타기라는 건 없는 거예요. 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중장기도? 중장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가격을 맞추는 선에서 하는 거예요. 가격을 맞추는 선에서. 그러니까는
거기에는 이제 투자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다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네. 보초를 세워놓고서 우리가 분할 바닥이 매수의 관점. 그렇죠. 그러고서 어차피 나중에는 올라갈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가격을 이렇게 처음에 조금 사고 떨어지면 조금 사고 그러고서 이렇게 보면은 주식은 단순하게 말하면 떨어지다 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괜찮은 회사들. 네, 한계에 이르죠. 그러면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주식이든 적정가라는 게 시장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 가격대에 조금 더 사두고 있다가 그 호재거리가 나오면 이제 이렇게 상승이 되죠. 그렇지만 중장기 투자도 본전에 파는 경우도 있어요. 오래 기다렸다가. 그러면 돈을 돌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 돈을 돌리는 개념이에요. 아, 그래서 왜 그러냐면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갖고 있으면 다시 좋은 종목이 나오는데 살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볼 때 잘라두는 거예요. 물타기라는 것은 기본 개념이 어떤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예,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왜 돈을 더 집어넣느냐. 이미 이만큼을 사기 위해서 이제 나눠서 살 거라는 분할 매수의 개념이라면 그건 물타기가 아닌데. 그렇죠. 그건 물타기가 아니죠. 근데 이제 단기 매매든가 뭐 중장기 매매든가 물타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판단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틀렸다고 인정을 해야지 되는데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냥 매수 단가만 낮춰놓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타기가 절대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돈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한 거네요. 잃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막 그래야죠. 애달픈 노력을 해야.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계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지금도 뭐 여러 계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전업 투자자일 경우는 이제 많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반 보통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의 계좌를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너무 많으면 그런데 계좌를 나누면서도 지난번에 이제 어떤 아는 지인이 이거 좀 한번 봐달라 그래서 자기 계좌를 보내왔어요. 네. 계좌가 4개이시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종목들을 다 담아놨어요. 나눌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40%. 네? 근데 그분은 아마 장이 좋았는데 주가가 더 떨어져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짜놓은 종목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데 그래서 계좌를 보통 제가 보기에 일반 투자가가 3개 이상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네,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한 2개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2개로 저는 작은 돈인데 나눴던 이유는 단기 투자였었잖아요. 이게 이거를 한 종목을 다 사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좋은 종목이 보이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잘하고 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 단기 투자 같은 경우도 연속적으로 돈을 못 벌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한번 그 수익이 나면 한 템포를 쉬어야지 돼요. 또 한 종목에 들어가 있으면 좋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도 있지만 그럴 때 이 나머지 한 종목으로 그 좋아 보이는 종목에 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현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계좌가 일반적으로 2개 정도 있으면 되고 이제 3개 정도는 뭐냐면 2개는 단기 매매하는 종목을 쓰면 하나는 절대적으로 중장기 투자하는 안파는. 네. 그래서 그거는 가급적이면 돈이 큰 거, 큰 규모가 큰 거.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분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3천만 원을 단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5천만 원은 중장기 투자를 하는 쪽. 네. 그렇게 해야지 이게 분산 투자도 되고 계좌 자체가 분산이 돼야 돼요. 그러겠네요. 네. 그렇지 않고 한 계좌에 그냥 5만 가지 종목이 이렇게 쭉 있으면 집중이 안 돼가지고 내가 이거를 팔아야 되나 이거를 뭐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중장기 투자하는 계좌는 딱 중장기만 할 수 있도록 대형주 같은 경우 요즘에 핫한 주식. 네. 단기 투자는 원칙을 정해서 딱 한 계좌에 한 종목이나 2종목 이렇게 단출하게 한눈에 그 계좌 관리고 돈 관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 젊은 사람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한눈에 자기 돈이 어떻게 됐는지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원래 재무 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자산 관리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딱 들어와야지 그걸 키우는 방법도 고민을 안 하게 되죠. 예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뭐 펀드도 있고 뭐 5만 가지 뭐 또 그 이렇게 채권에도 투자를 해놓고 그러면 돈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 정신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아,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그 단기 투자자는 물론이고 중장기 투자자들도 어떤 식으로 그 자신의 계좌나 아니면 투자 그 원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네. 지켜야 될지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설계도라고 하긴 그렇고 이렇게 밑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나라에서 주식 강의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있고 아주 많이 있는데 계좌 관리, 주식 계좌 분산 뭐 이런 거를 말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십수년 동안 쭉 해오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계좌도 분산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게 저에게서 제 경험에 의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수십 년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일반 투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 돈을 불리고 자기 돈을 조금이라도 키워나갈 수 있을까 그 고민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건 리얼한 말씀입니다. 네. 리얼한 경험을 네. 말씀하시면서 깨알 같은 홍보도 같이. 아니 근데 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은 좀 더 큰 돈은 중장기 투자해 놓고 단기 투자는 소액 가지고 해라. 이 얘기로 의미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딱 하시면 되고 그 제 책이지만은 제가 성심성의껏 열심히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구독을 해 주셨다가 이 책은 그 전작도 마찬가지예요. 실전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을 제가 3년 전에 썼고 요번에 나온 책은 평생 부자가 되는 주식 투자 그랬는데 이 책은 그냥 한 번 읽고 버리는 그런 책이 아니고 주식 투자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뭐 또 그러면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내용을 썼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뭐 지금 이렇게 책의 일부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가지고도 저도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거든요.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에겐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제까지 정말 자신의 가지고 있는 25년 노하우를 아낌없이 이렇게 그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인사이트를 이렇게 함께 나눠주신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책의 저자이신 남석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